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려는 책은 김대식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빅 퀘스천입니다. 김대식의 빅 퀘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부제로는 우리 시대의 31가지 위대한 질문. 무슨 아이스크림 브랜드 생각하셨나봐요. 31가지 위대한 질문.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제목대로 부제목대로 31가지 큰 질문들이 있어요. 맞다. 그 질문들을 좀 읽어드리기 전에 일단 김대식 이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작과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뇌과학 연구소에서 뇌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MIT에서 뇌인지과학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일본 이화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 보스턴 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했다. 뇌과학과 뇌공학, 사회 뇌과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뇌과학 칼럼, 김대식 교수의 브레인 스토리, 중앙 썬데이의 김대식의 빅 퀘스천을 연재 중이다. 그러니까 중앙 썬데이에 일요일마다 연재하셨던 그 빅 퀘스천 칼럼을 묶은 책인가 봅니다. 아마도. 근데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게 언젠가 잠시만요. 네, 2014년 12월 3일에 초판이 나왔으니까 와우, 5년 넘게 지났네요. 그때도 이 교수님이 강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교양 프로에, TV 교양 프로에 그때 봤을 때도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프로필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셨는데 요새 강연을 하시는 그 영상을 봐도 여전히 젊으시더라고요. 비결이 뭘까 궁금하게 하는 교수님이에요. 그렇다고 엄청 막 이렇게 꾸미시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분의 이 자유로운 사상? 자유로운 영혼 이런 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건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이렇게 이 프로필에 비하면 굉장히 영해 보이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실제 페이스도 그렇지만 그 코디하신 모습이라던가 헤어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나 자유로운 영혼이야 막 이렇게 막 뿜어내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또 이런 뇌과학 이런 우리 이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뭔가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별로 제어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먼저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빤히 보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겁니다. 무슨 어떤 신경계에 무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작동을 해서 지금 내가 슬픈 거야 아니면 힘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슬퍼할 겨를이 없지 않을까요? 낙담에 빠질 겨를이 없고 어쨌든 좀 사설이었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 그 소개해드린 프로필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뇌과학이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의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뇌과학이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굉장히 다방면에 거친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의 이 학자들이 이 되게 풍부한 다방면에 걸친 지식들을 이 자기 전공 분야를 넘어서 그런 학제간 연구들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공부하신 그런 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풍부한 이 뇌과학자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깊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거 드릴 주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수다를 떨었어요, 간만에. 그러면 이 책에 담긴 31 질문이 궁금하시겠죠? 첫 시간이니까 이 책을 쭉 조금씩 이렇게 낭독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이 책을 처음 소개하는 그런 날이니까 좀 목차를 설명해 드리죠. 어떻게 그 31가지 질문이 구성되어 있는지. 자, 보시죠. 큰 카테고리는 이래요. 삶은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정의를 기대하는가? 왜 정의를 기대하는가? 만물의 법칙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삶은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딸린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먼 곳을 그리워하는가? 원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친구란 무엇인가? 삶은 의미 있어야 하는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현실인가?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가? 운명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분이 뇌과학자가 하는 질문들은 평소에 하면서 살고 있는 질문들은 이런 사이즈인가 봅니다. 다음은 우리는 왜 정의를 기대하는가에 달린 소 질문들이에요. 진실은 존재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정의를 기대하는가? 민주주의는 영원한가? 로마는 정말 멸망했는가? 왜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인간은 왜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소유란 무엇인가? 가축은 인간의 포로인가? 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 만물의 법칙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담겨있는 질문들은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시간은 왜 흐르는가? 인간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가? 만물의 법칙은 어디에서 오는가? 노화란 무엇인가? 정보란 무엇인가? 마음을 가진 기계를 만들 수 있는가?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될 것인가? 인간은 왜 필요한가? 네, 이런 31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이제 답을 아니면 답 언저리에 있는 내용이라도 칼럼에 기고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것이 또 이 책에 담겨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시된 김대식 박사님의 의견은 저쪽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답과는 또 심리학자들이 답하는 그런 답과는 사뭇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꼭 맞고 틀리고 뭐 그런 게 정해져 있겠어요. 그냥 이분의 의견도 이분이 하신 이런 답변들은 또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알 수 없는
어쩌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격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답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봐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뭐 고대, 근대, 현대의 철학자들이 계셨을 시점에는 이런 뇌과학이라는 게 지금의 수준으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던 때니까, 또 이분하고 꼭 이분의 이야기들과 다른, 다르게 표현할까요?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세상에 김태식 이 교수와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과거에 주장했던 그런 제시했었던 내용들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전격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년이나 된 이 책을 다시 꺼내들고 같이 생각해보고 음미해봤으면 합니다. 이분의 생각을 읽다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성찰이 짧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뭐 그것 또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뭐 뇌과학자지 정말 사상가, 심리학자는 아니니까요. 그런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읽을 챕터를 골라보았습니다. 우선은 제목을 소개드려야죠.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를 골라봤어요. 뭐 조금은 무거운 주제들을 요 앞에 며칠 동안 계속 읽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말랑말랑한 멜랑콜리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기 117년 로마 제국의 14번째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즉위한다. 로마는 당시 알려진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인들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를 자연스레 우리해라고 불렀었다. 황제로서는 처음으로 그리스 철학자 풍의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하드리아누스의 그리스 사랑은 대단했다. 황후 사비나와 합방하지 않았던 그가 어린 그리스 소년 안티누스와의 연인 사이라는 소문은 파다했다. 그러니까 그 황후가 따로 있었는데 황후가 아닌 어린 그리스 소년과 연인 사이라는 거죠. 분명히 소년이에요. 그리고 황제는 남자일 거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드리아누스는 아름다운 소년 안티누스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소년이라지만 나이가 정확히 몇인지 모르니까 이게 소년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 그냥 청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끄럽고 복잡한 로마를 피해 평생 제국의 그 넓은 로마 제국의 곳곳을 떠돌아다녔던 하드리아누스는 그의 곁에 항상 그의 사랑 안티누스가 있었다. 요즘 같아서는 아동 성추행죄로 체포될 법한 일이지만 그런데 안티누스가 돌연 이집트 나일강에서 익사한다.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소년을 질투했던 어떤 누군가의 암살이었을까? 혹은 어린 나이에 밤마다 냄새나는 늙은이와 잠을 자야 하는 치욕을 견디지 못한 자살일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은 표현이 좀 그렇다. 잠시만요. 자, 미셸이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왔는데요. 네, 나이차가 심하긴 심했네요. 안티누스는 죽을 당시에 20살 정도였던 것 같고요. 하드리아누스는 60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우와, 그랬다고 합니다. 훗날 어쨌든 역사가들은 떠나간 안티누스를 그리워하던 황제가 마치 여자같이 울었다라고 기록했다. 황제는 원로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죽은 연인을 신격화했고 안티노폴리스라는 도시를 세워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다. 그리운 연인의 얼굴을 하루라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늙은 황제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박물관에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 어떤 인물보다 시골 소년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 사랑이 과연 무엇이기에 평범한 소년이 제우스와 아테네 옆에 당당히 신으로 서게 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 정도의 나이 차이였다고 하면 그 외모가 아름다워서 뭐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젊음 그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젊음 그 자체가 굉장히 빛나는 아름다움이지 않았었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른 이야기로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름답고 어린 엘로이즈의 가정교사였던 중세 철학자 아벨라르 이들 역시 사랑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로마 제국 멸망 후 전개된 중세 철학의 기본 틀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완벽하다 라는 플라톤의 이데아였다. 네, 플라톤은 또 이런 말도 했죠. 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다. 다 보석은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런 보이는 것에 넘어 진정한 그 진실, 이데아 이런 거를 추구했던 플라톤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아비세나 아베로에스의 주해서를 통해 유럽에도 널리 알려지자 지식인들은 충격에 빠진다. 불확실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역시 단순한 설득과 믿음이 아닌 논리라는 생각의 도구로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논리랑 현실을 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었나 봅니다. 어쨌든 아벨라르, 그 가정교사였던 아벨라르는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행동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만물을 창조한 신이 시시콜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좌우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 바쁘신 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그 소소한 행동까지 다 좌우하실 리는 없을 것이고, 도대체 그 인간의 욕망과 행동은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했었다는 거죠. 그렇다. 인간에게는 의도라는 것이 있으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신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중세 철학자 아벨라르가 이르렀나 봅니다. 중세의 그 모든 것이 신 중심이고 신만이 아름답고 신만이 존귀한 그런 시대에
이런 아벨라르의 생각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이런 생각은 다소 도전을 받았겠네요.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가정교사였던 아벨라르가 엘로이즈라는 그 가정교사로 있던 집의 학생인가 봐요. 사랑하게 됐나 보죠. 그 엘로이즈는 학생은 별을 사랑했고 아벨라르는 또 그 별을 사랑하는 엘로이즈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아이를 만들었고 캐캐 묵은 파리의 골목길보다 청정한 하늘을 더 사랑했던 그들은 아이에게 별자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계를 본따 아스트롤라베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하지만 이 아벨라르를 가정교사로 채용한 엘로이즈의 삼촌의 눈에, 그러니까 엘로이즈의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이 채용을 했나 보죠. 그 엘로이즈의 삼촌의 눈에 자신의 조카가, 그 소중한 조카가 임신을 한 것, 그리고 그 상대가 교사라는, 그 가정교사였다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삼촌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조카를 수녀원으로 보내고 아벨라르를 납치해, 이 가정교사를 납치해서 거세시켜 버린 겁니다. 우와, 진짜 극단적이었네요. 끝이기를 기대한 이 삼촌의 바람과는 달리 이제 정말 이 둘의 관계가 끝나기를, 이렇게까지 내가 했으니 끝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을 텐데, 그 바람과는 달리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진정한 사랑은 그제야 시작됩니다. 평생 서로를 다시 볼 수 없었던, 더 이상 자유롭지도 않게 된 그런 수녀의 신분과, 또 아벨라르는 수도사가 되었대요. 그래서 수녀가 된 엘로이즈와 수도사가 된 아벨라르, 이 둘은 평생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들의 편지에는 자유로운 두 인간의 변치 않는 깊은 사랑이 묻어납니다. 자,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사랑이란 어쩌면 잘랄루딘 루미나 사디 시라지 같은 페르시아 시인들이 노래했듯이 우주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진 우리가 유일하게 하늘과 신을 경험할 수 있는 잠깐의 순간일 테니 말입니다. 생물학적인 사랑은 지극히 단순하다.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단세포나 박테리아와 달리 대부분의 동물의 번식은 유성생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자와 난자로 분화된 배우자들의 생식세포가 융합해 새로운 생명체의 기반을 만든다. 그런데 왜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사이에는 무성생식보다 유성생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일까? 섹스란 도대체 왜 존재할까? 유전적 다양함을 위해, 생존에 가장 유리한 유전자를 골라내기 위해, 또는 망가진 DNA를 수선하기 위해? 그래서 섹스가 존재하는 걸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왜 그렇게도 많은 시간과 땀과 에너지를 투자해 번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유성생식의 기원이 미스테리라면 인간의 섹스는 그로테스크한 코미디에 가깝다. 사회생물학자들은 주장한다.
수억 개의 정자를 언제든지 쉽게 만들어내는 수컷과 수개월의 투자를 통해야만 번식할 수 있는 암컷의 생식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젊은 여자들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수컷은 호색한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뿐이 아니다. 암컷, 많은 여성을 포함해서 이런 암컷은 자신의 막대한 생물학적 투자를 보호해줄 남성의 돈이나 권력에 끌린다. 크고 살찐 벌레를 물고 와야만 짝짓기 해주는 암컷 새처럼 여성이 생일에 명품백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 이런 거였나요? 그런데 번식 후 바로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는 인간 수컷, 그 동물의 수컷이 아닌 인간의 수컷, 번식 후 바로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수컷은 왜 남편이 되어 가족을 지키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일까? 집단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된 사자는 이전 우두머리의 자식들을 모두 죽이고 임신 중이던 암컷들은 유산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버림받은 인간의 암컷은 누구보다 강한 어머니가 되어 자식들을 보호한다. 진짠가요? 이 암컷 사자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유산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나요? 뭐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인간 암컷, 여성들은 누구보다 강한 어머니가 되어서 보호하죠. 그렇죠. 비록 헤어지게 되었더라도 자식들을 잘 돌보죠. 매우 오히려 더 강해져서 자식들을 돌보죠. 섹스는 호모 사피엔스 사이 유성 생식의 시작이지만 우리들의 지속적인 번식은 사랑을 통해 가능해진다. 생물학적 욕망으로 시작된 관계는 도파민, 세로토닌 등을 뿜어내는 뇌 덕분에 상대에 대한 매력과 끌림으로 이어진다. 생물학적으로 끌리면 이제 지속된다는 건가 봅니다. 하지만 욕망과 끌림은 지속적이지 않다. 그때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서서히 생산되면서 단순한 끌림이 애착과 정으로 탈바꿈 한다. 사랑이란 이렇게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와 우리 뇌 호르몬 사이 치밀한 바통 넘기기가 이어지는 레이스 같은 것이다. 우와, 그럴싸한데요? 인간이 하는 그 무엇보다 사랑이 더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렇게 치열한 바통 넘기기가 계속되는 거였군요. 평생 계속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우주의 모든 지식은 이미 존재하는 절대 지식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한 플라톤에게는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 역시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가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사랑의 대상이 있었나 봅니다. 플라톤 그는 향연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야기합니다. 남자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여자, 남자 그리고 여자 같은 2개의 머리와 4개의 팔다리를 가졌던 우리의 조상들은 제우스에게 도전하다 2동강이 났다. 제우스는 머리 하나와 2개의 팔다리를 가진 반쪽 인간들을 시간과 공간에 흩뜨러뜨렸고 그 후 인간은 잃어버린 또 하나의 나를 찾아 헤매게 되었다.
따라서 사랑은 언제나 재발견이다. 나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거였군요. 플라톤에 의하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우리는 사실 꿈에 그리는 또 하나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존재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완벽한 또 하나의 나를 만날 수 없는 우리는 그래서 완벽할 수 없는 너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랑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이다. 불행을 피하기 위해 나는 나만 사랑하고 너는 너만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덕분에 늦어도 2050년에는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로봇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인터넷이 야동과 포르노 덕분에 대중화된 것처럼 인간다운 로봇은 우리들의 욕망 만족에 제일 먼저 사용될 것이다. 아마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에서 여성을 만족시켜 주는 남창 로봇 지골로 조가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뭐라고요? 이렇게요. 로봇 애인을 경험하면 다시는 인간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거야 라고요. 정확한 예언이다. 월요일에는 귀여운, 화요일에는 지적인, 수요일에는 아름다운 연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실망과 그리움은 없어지고 슬픔과 질투라는 단어는 무의미해진다. 대화를 하고 싶으면 끝없이 할 수 있고 귀찮아지면 오프 끝 내는 단추만 하나 누르면 된다. 나의 행동은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며 나 역시 그 누구의 행동에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 부분은 어폐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로봇 애인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한다면 그 로봇도 상처 받죠. 그렇게 될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그리고 또 그 로봇 애인으로부터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렇게 나왔죠. 실망과 그리움은 없어지고 슬픔과 질투라는 단어는 무의미해진다. 아닐걸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영화로 나왔잖아요. 허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영화대로 그렇게 구현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로봇이 못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의 반 인간과 거의 같은 이 로봇이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요. 전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런 로봇들이 로봇들과 같이 공존해야 하는 어쩌면 경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니까. 그러니까 로봇을 가르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입장을 우리가 유지해야만 하지 경쟁하면 집니다. 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어요. 어쨌든 지금 이 김대식 박사님은 이 책을 지은 지가 벌써 이제 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의 이 최근 몇 년 사이 그 급격한 발전이 있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지금은 수정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쨌든 뭐 이 논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로봇 애인을 경험하면 다시는 인간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전공 분야라 그건 또 말씀을 드려요. 제 사견이지만 어쨌든 인간의 역사는 달리 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먼 옛날 우리는 언제나 생산자이며 소비자였다.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고 동물의 껍질을 벗기고 불을 피워야만 먹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문명과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우리는 생산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욕망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슈퍼 가서 사면 되는 거죠. 생산하지 않더라도. 배가 고프면 냉장고를 열어서 원하는 것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노력도 그리움도 실망도 질투도 없이 잘 꾸며진 컴퓨터 화면, 또 핸드폰 화면, 아니면 화면을 대체하게 될 그 어떤 그 접촉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 오늘 밤의 연인, 로봇, 아니면 실체하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 꼭 육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희 그 홀로그램이라고 그러나요? 이 연예인들 그 가상현실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이 액티베이트 시켜서 데이트하면 되죠. 대화하고 밥도 그 아이랑 먹고 그리고 또 버튼 누르면 빠이빠이 하고 그 아이는 이 컴퓨터 세계 속으로 또 들어가고 뭐 영화 한 편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그리움도 질투도 실망도 없는 사랑을 여전히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자, 지금 우리에게 사랑은 왜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김대식 교수님은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미셸은 여기에다 좀 덧붙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움도 질투도 실망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사랑은 왜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미셸식의 답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간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인류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네, 오늘 일요일이어서 좀 쉽고 편안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절실한 그런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할까? 저희에게 그런 마지막 인간 간의 사랑을 하는 마지막 인류라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미셸 물러가고요. 좋은 휴일 되시길 바랄게요. 또 뵙겠습니다.